분명히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하락장에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마진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골라야 돼요. 근데 그 기업분들이 모여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뭐라고 하면서? 내 돈 하면서. 그럼 먼저 김광석 실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23년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께 저뿐만 아니라 두 명의 너무나 잘 알려주신 연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서를 가볍게 설명드린다면 앞에 30분은 제가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강연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분을 연대로 모시고 그 다음에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담을 나눌 때 이 플로우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질문을 먼저 화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강연 들으시다가 나 이런 질문 꼭 해야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마음의 준비를 해두셨다가 손을 딱 들으시면 아마 마이크가 건네지고 질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할 때 제가 좀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법으로 인사를 드리면 또 화답법이 또 있거든요. 화답법이 박수 더하기 함성이에요. 그래서 예행 연습 가볍게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함성 시작! 와!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소리보다 2배로만 내주시면 딱 좋겠고요. 아마 제 강연 듣다가 여러분 가장 적극적으로 눈에 띄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께 선물 드리려고 지금 책을 갖고 왔거든요. 네, 가장 티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눈에 띄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김광석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발간한 이 책을 어떻게 보면 23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전쟁 전과 후는 같습니까? 전쟁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요. 전쟁 이후에 많은 숙제가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숙제가 막 쌓이고 있는데 역시 바이든의 책상 위에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숙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 숙제 중에 맨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인플레이션, 고물가라는 숙제가 세계 경제에 떵하니 등장한 겁니다. 바이든도 그럴 것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놈의 물가 잡아야겠다 하면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금리를 급격히 시켜 올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 그게 23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딱 이게 평균 연령을 계산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쭉 해보니까 만 39 정도 돼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만 42세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인생에 이 미국 물가 상승률 9.1% 생애 처음 경험하신 물가였던 겁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7월에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6.3%는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경험한 그런 엄청난 고물가였던 겁니다. 그런 엄청난 고물가가 등장한 그 배경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던 거죠.
가뜩이나 원자재 공급이 부족했는데 원자재 공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니까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사올 수가 없게 되니까 경제 제재로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공급망 대란이 일어났던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던 겁니다. 2022년에. 그러면서 그 원자재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이례적인 물가를 만났었던 거죠. 자,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가를 만나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나요? 역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 위기가 나와서 미국 경제가 파탄나다시피 하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급격히 인하합니다. 그냥 정례회의를 뒤로 하고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서라도 그냥 소집회의 열고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거예요. 2008년. 왜요?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마찬가지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경제 위기가 나타나니까 정례 FOMC 회의 말고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합니다. 그게 무슨 통화 정책이에요? 완화적 통화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제로 금리를 도입해서 기업들이 돈 빌려서 투자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가게가 돈 빌려서 소비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대. 그런 시대를 뭐라고 하죠? 완화의 시대. 한번 다 같이 따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화의 시대. 우리는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2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는, 금리를 정상화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단행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매우 이례적인 물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이례적인 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2015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정상화했던 그 속도랑 22년부터 금리를 인상했던 그 속도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이례적인 긴축적 통화 정책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이례적인 물가 때문이었다. 이렇게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집중해서 일단 뭐를 잡자? 물가를 잡자 하는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대, 어떤 시대가 온 겁니까? 바로 긴축의 시대가 온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긴축의 시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표현이 시대를 구분하시면 된다. 그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걸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되신다. 완화의 시대 때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다 옮겨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을 어디다 옮겨요? 주식으로 옮겨요. 돈을 또 어디다 옮겨요? 부동산으로 옮겨요.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고자산가를 분류할 때 보통 5천억 정도로 기준합니다. 그 5천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돈을 옮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하는데 10만 원 투자한다. 조금 과감하게 할 수 있죠. 뭐 없으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하는데 전 재산 10억을 걸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원래 고자산가일수록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의 고자산가들이 금리가 떨어질 때 저축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돈을 어디로 이동시켜요? 시장으로 유입시켜요. 그런데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에는 돈을 어디로 옮깁니까? 네, 은행으로 옮겨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면 돼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 이동하는 관점을 보시고 이동하는 경로에 맞게 나도 돈을 움직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금리의 향방을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정점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라스트 댄스, 마지막 금리 인상을 5월에 했거나 아니면 6월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요맘때부터 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금리 인하 곧 할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 이유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이름하여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예요. 제가 자주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만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를 찍고 5.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CPI는 4.9로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CPI 물가 상승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가 다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냥 똑같은 그래프를 연장만 해볼게요. 자, 다 잡혔다고 느껴지세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계속 물가 다 잡혔다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이걸 보는 거고 아직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려면 멀었는데 무슨 금리 인하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시장과 연준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생각하고 있다. 동상이 이몽이죠. 디스인플레이션, 소위 물가가 정점 찍고 나름 떨어져주는 이런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한번 따라해주세요. 디스인플레이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예요. 근데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져주고는 있지만 다 잡힌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도저히 인하할 수가 없는 입장이겠구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머니쇼에 왔으니까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가를 바라볼 때 지금 23년 경제, 23년 경제 주인공은 바로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미국 물가가 9.1%를 찍고 쭉 떨어져서 5.0 그리고 4.9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물가 상승률에 기여한 각 부문별 기여도를 보시면 보세요. 식료품 물가, 에너지 물가, 그 나머지 하늘색, 파란색이 근원 물가예요.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들쭉날쭉하잖아요. 그죠? 여름에 홍수 오면 식료품 물가 또 뛰어요. 조류독감 들이닥치면 또 닭고기 가격, 달걀 가격 또 치솟아요. 어제 오늘 매일 바뀌는 게 식료품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기조적으로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근원 물가를 봐야 돼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식료품 물가는 중앙은행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조금 극단적으로 식료품 물가는 농림식품부의 관심사예요. 홍수 나서 채소 물가가 급등하면 하루빨리 동남아에서 대체제를 끌어와다가 식료품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역시 그런 식으로 에너지 물가는 중앙은행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산업부의 관심사예요. 우리나라로는. 미국으로는 DOE, 에너지부의 관심사라는 거죠. 에너지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굳이 단촐하게 요약한다면 근원 물가를 잡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식료품 물가, 에너지 물가는 상당 부분 하향 안정화돼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근원 물가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한다면 시장은 물가가 다 잡혔나 보다 하면서 금리 인하 올해 안에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은
물가 아직 안 잡혔다. 특히 근원 물가는 도저히 안 잡히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가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이 나무가 쓰러져도 그 나무에 매달려 있게 돼요. 마치 코끼리를 보는데 코끼리 뒷다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뒷다리처럼 생겼죠. 근데 사실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죠? 사실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뒷다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종목이나 부문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뒷다리가 아니라 코끼리고, 코끼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의 코끼리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끼리에서 내려와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실제 금리를 인상할 때는 자연스럽게 은행으로 돈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서 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돈의 이동을 관찰해야 된다.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도 2020년에 이 운동에 다 참여하셨던 분들이죠? 맞습니까? 다 여기 앞에 계신 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맞죠? 이때 뭐 했습니까? 사자 하면서 달리기만 했죠. 떨어지면 사자, 떨어지면 사자, 떨어지면 내가 사서 끌어올리자, 이런 마음으로 도학개미 운동 벌였죠.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2022년부터 다른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열정 띈 모습이 없어지고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죠. 뭐라고 하면서? 내 돈 하면서, 내 돈 어떻게 해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떨어질 때 산 겁니다. 왜 떨어질 때 사고 그러세요? 20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금리 인하 제로금리의 시대. 그때는 그 공식이 맞았어요.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추격 매수하고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노력, 그게 맞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런데 22년은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의 시대,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고 거액 자산가들이 돈을 은행으로 몰고 있는데 나 혼자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많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증권 주식 전문가들이 삼성전자가 2020년, 21년에 10만 전자 딱 찍었을 때 그때 목표 주가 25만 원,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다 주장하죠. 근데 주가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싸다? 다 말아. 8만 전자로 떨어져요. 이제 뭐라고 해요? 말 조금 바꾸죠. 진짜 싸다 다 말아. 7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해요? 말 조금 더 바꿉니다. 진짜 싸다 다 말아. 6만 전자 떨어진다. 이제 뭐라고 해요? 박앤세일이다 다 말아. 5만 전자 떨어진다. 이제 담을 돈이 없다. 그게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의사결정이 그게 맞는 의사결정이냐 이거예요. 20년, 21년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렸다면 22년부터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야죠. 이제 부동산 시장 이야기할게요. 제가 여기서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선행성.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행성. 부동산 시장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뭘까요? 후행성입니다. 따라해주세요. 후행성. 그래서 주가는 22년 10월이 저점이고 부동산 가격은 저점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도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의 저점은 23년 1, 2분기가 같지만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저점 형성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 이후에 형성되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투자 대상을 구분짓는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흐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설명할 때,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을 설명할 때, 100가지 지표를 다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짧게 금리만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근데 이 금리만 가지고도 부동산 시장을 거의 다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2020년 제로금리일 때, 완화의 시대일 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로 크게 반등하죠. 21년 금리를 동결하지 않습니까? 동결할 때 어떻게 되죠? 상승세가 둔화되죠. 그러다가 22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는데 상반기까지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세가 둔화될 뿐 하락하진 않아요. 근데 22년 중반부터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하죠. 매매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리로 봤을 때 기준금리 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봤을 때 정점이 언제였죠? 22년 10월이 정점이에요. 1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먼저 떨어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질 때 매매가격 등락률이 저점 찍고 반등하죠. 다만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지표는 매매가격 등락률의 지난주 대비 등락률인 거예요. 지난주 대비 얼마나 상승했나.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바닥 찍고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닥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등락률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만 이게 언제까지 마이너스에 맴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이제 가격의 바닥이 아니라 등락률의 바닥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의 언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따가 심층적으로 대담을 나누겠지만 가장 여러분께 꼭 강조하는 그 지표, 그게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의 시점 혹은 추가적인 집 투자 시점을 고려하신다. 그렇다면 꼭 여러분이 참조하셔야 될 주된 지표를 강조한다면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입니다. 왜?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그럼 부동산 매매 가격은 뭐에 의해 결정돼요?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미분양 주택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 아닙니까?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2020년 제로금리 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죠. 매매 가격이 급격히 오릅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시장 재고에 맴돌죠. 시장 재고에 맴돌 때 상승세가 둔화돼요. 미분양 주택이 이제 쌓이죠. 매매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보세요. 데칼코마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 가지 또 심층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적어도 내 집 마련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물론 서울은 조금 빠르고 이건 전국 가격이니까 서울은 조금 빠르고 지방은 조금 더 느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고 지금 72,000호로 좀 떨어졌는데 6만 호 밑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는지 이 미분양 주택 통계의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적어도 매월 말일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기사, 매일경제신문 기사로 확인하셔도 좋고 제 채널로 오셔서 미분양 주택 통계를 분석하는 내용을 들여다보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을 판단할 때 미분양 주택 건수의 추이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는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5분 정도 동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오는가? 제가 이 30분 동안 강연이니까 정말 어려운 주제를 받은 거예요. 30분 동안
세계 경제 흐름을 3년치를 어떻게 다 설명합니다. 이제 제가 요약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끝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단어, 물가. 두 번째 단어, 금리. 세 번째 단어, 시장. 네, 물가, 금리, 시장. 이렇게 경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물가, 금리, 시장으로 설명이 다 끝나요. 높아진 물가 때문에 고금리를 채택했죠. 고금리를 채택해서 그 금리의 역습을 받는 게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외환시장 강달라, 자본시장 주가 하락, 자산시장 집값 하락, 실물경제 경기 침체, 금융산업 은행 파산, 그리고 정부 살림살이 관점에서는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 이게 다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요약만 이렇게 해드리고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야기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이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렸지만 그것의 역습을 받는 게 23년의 모습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조차도 그 과거에 전망했던 것보다 낮춰잡기만 하고 있죠. 물론 미국 경제가 매우 혹독한 어려운 경제까지는 아닙니다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입니다만 미국 경제도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말이죠,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런 저성장, 경기 침체는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반된 적은 처음이에요.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같이 마주하는 그런 국면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스태그플레이션.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소득은 쪼그라드는데 물가만 치솟고, 고금리에 부담을 갖고 도저히 자산 가치는 쪼그라들어서 있는 자도 힘들어지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작년에 올해 경제를 전망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작년에 전망했던 게 이 점선같이 전망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정의 내리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정말 말 그대로의 경제 위기를 만났고, 팬데믹 경제 위기, 그리고 22, 23년 세계 경제는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그래프로 보이시죠? 이게 경제 위기고 이건 경기 침체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분되실 거고, L자로 점점 꺼져 들어가는 과정, 그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만났죠. 회복되는 듯 했다가 다시 꼬꾸라져서 L자형 강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침체까지는 안 오는 모습이다. 이것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 제가 이 말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연이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변화에 투자하라.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냥 어제 의사결정했던 방식을 오늘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어제 도입했던 공식을 오늘 똑같이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제의 그 공식으로는 오늘의 숙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원 500년 전 헤라클레이투스, 그리스 철학자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건 오직 변화 그 자체뿐이다. 변화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심지어 우리가 한번 가봤던 그 강물을
다시 가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강물에 다시 가보는 동안 그때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다. 설사 기적이 발생해서 그 강물이 멈춰 있을지라도 그 강물에 가보는 동안 내가 이미 변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